스페인이라는 나라 참 흥미롭죠. 한때는 정말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영광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이 모든 건 분쟁과 신앙, 그리고 막대한 부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인데요. 오늘 바로 그 스페인 제국의 흥망성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운명을 결정한 건 딱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지리, 종교,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또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땅 아니겠어요? 스페인이 자리한 이 이베리아 반도, 여긴 정말이지 모두가 탐냈던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보세요. 피레네 산맥이 딱 버티고 서서 유럽 대륙이랑 분리시켜주죠. 기후는 또 어떻고요? 포도, 오렌지, 올리브, 그냥 뭐 심어도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근데요, 이런 완벽한 조건이 오히려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왜냐? 너무 좋으니까. 수많은 문명들이 여길 가만 놔두질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이 땅은 끊임없는 정복전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파도처럼 정복의 물결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베리아인과 켈트족이 살던 땅에 로마가 들어와서 법과 언어를 남겼고요. 그 로마가 무너지니까 이번엔 게르만족인 서고트족이 왕국을 세웠죠. 정말 층층이 역사가 쌓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력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전에 쌓였던 모든 역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제 스페인 역사의 가장 길고도 중요한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 이후 무려 800년. 이 시간은요, 이슬람의 화려한 통치, 그리고 그 땅을 되찾으려는 기독교 세력의 정말 끈질기고 치열한 투쟁의 역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던 스페인을 알안달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들이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은 과학과 예술, 학문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황금기를 누렸어요. 특히 수도였던 코르도바는요, 당시 파리나 런던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한 말 그대로 유럽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800년에 걸친 기독교 세력의 국토회복 운동, 이걸 바로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재정복이라는 뜻이죠. 이 길고 긴 투쟁이 스페인 사람들의 DNA에 아주 깊숙이 뭔가를 새겨놓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전투적이면서도 아주 열렬한 가톨릭 신앙입니다. 레콘키스타, 이 한 단어에 그들의 모든 열망과 정체성이 응축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레콘키스타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결혼이죠. 당시 가장 강력했던 두 기독교 왕국, 캐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레콘키스타를 끝내겠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해 1492년이 밝습니다. 이 한 해에 스페인에, 아니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바꾼 세 가지 큰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800년간 이어져온 레콘키스타가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었던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면서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레콘키스타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해 이사벨 여왕이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제노바 출신의 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에 돈을 대준 거죠.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이 묻지마 투자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이어지고 스페인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어줄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1492년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죠. 통일 스페인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라는 기치 아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겠다며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시 스페인 경제와 지식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훗날 황금제국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줄은 이때는 몰랐겠죠. 자, 이제 스페인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신대륙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은 그야말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폭발적으로 떠오르죠. 역사상 최초의 초강대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1600만 킬로그램, 상상해 가시나요? 이게 1600년도까지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온 은의 양입니다. 당시 유럽 대륙 전체가 가지고 있던 은의 양을 3배로 불려버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이 돈은 전부 합스부르크 왕다로 들어갔고 전 지구적인 제국을 운영하는 막강한 자금줄이 됐습니다. 특히 펠리페 2세 시절에 제국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 세계에 스페인의 영토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원한 것은 없죠.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던 황금 제국은 사실 그 기반부터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근본적인 결함들이 있었고 결국 필연적인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네 단계는요, 말 그대로 제국을 망하게 하는 완벽한 레시피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돈 버는 똑똑한 유대인과 기술 좋은 모리스 코드를 다 쫓아냈죠. 둘째, 신대륙에서 들어온 은에만 의존했어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니까 물가만 폭등하고 스페인 물건은 아무도 안 사게 된 겁니다. 셋째, 그 막대한 돈을 나라 발전에 쓴 게 아니라 끝도 없는 종교 전쟁에 다 쏟아부었어요. 넷째, 노동은 천한 거라고 생각해서 국내 제조업은 그냥 다 만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은은 스페인에 잠시 머물렀다가 물건값으로 고스란히 경쟁국인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죠. 그리고 1588년 스페인이 자랑하던 무적함대가 영국 침공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깨집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한번 진 게 아니었어요. 스페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겹치면서 제국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제국의 시대가 끝난 뒤 스페인에게는 수백 년에 걸친 기나긴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불안정한 정치, 끔찍한 내전, 그리고 길고 긴 독재. 스페인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유럽 국가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스페인의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나폴레옹한테 침략당해서 대부분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잃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제국은 완전히 끝이 났죠. 그리고 20세기에는 형제끼리 총을 겨누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고 그 후엔 프랑코라는 독재자 밑에서 수십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이 깊은 상처와 갈등은 사실 지금도 스페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날 스페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죠. 하나의 스페인을 만들려는 중앙정부의 이상과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는 여러 지역들의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 카탈로니아나 바스크 지방처럼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과거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던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이 복잡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바로 스페인의 국가입니다. 놀랍게도 스페인 국가는 공식 가사가 없어요. 왜냐고요?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가사를 끝내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노래를 부르는 대신 그냥 함께 침묵하는 길을 택한 거죠. 참 상징적이지 않나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스페인의 진짜 힘은 과연 통일된 하나의 역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쟁하는 이 활기찬 정체성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문화적 모자이크, 바로 거기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스페인의 진짜 이야기는 하나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반도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여러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